자, 여러분, 경영학에서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고민되고 힘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경영학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복지 경영에서도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필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복지에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사회복지가 부족하다, 또 나름대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복지와 경영 이 두 개의 큰 단어 속에 함께 공통적인 관심사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현대 사회가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문화와 그 배경에서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과 많은 도구들이 없었죠. 그 당시에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강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왜 복지 경영과 함께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복잡성입니다. 자, 사회가 참으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죠. 그리고 전략도 바뀌고 심지어는 목적까지 바뀌어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잡하다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존. 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는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존의 역할과 생존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상당히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부로 와닿지 않게 느끼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과 시설, 그런 데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후원을 하거나 어떤 제품을 파는 것처럼 이런 기업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팔거나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 상품화 시켜서 그 상품을 만들고 그걸 유통 과정을 지켜서 그것을 상품으로 내놔서 소비자들이 사게끔 그러한 과정들이 사회복지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덜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 자체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의 시설 또 기관 이러한 형태를 보면 국고 보조금을 많게는 100%, 90%, 80%, 70%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굳이 이 상품이 안 팔린다 할지라도 생존이라는 문제 속에 다시 말하면 굳이 우리가 이 물건을 팔아서 수익금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복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유지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그렇죠?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가 다 대준다 라고 하는 좀 소위 안일함과 함께 좀 절박함과 함께 생존이라는 그러한 용어와 위기의식을 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기업은 국가가 돈을 만들어주고 또 건물을 만들어주고 자, 우리 기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진행하진 않죠. 그룹이, 개인이 각자의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타트 포인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또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서 내가 수익금을 못 얻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들이 함께 나누어줘야 될 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한 생존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판매를 해야 되고 혼자가 아니죠. 이 프로그램을 혼자만 판매하는 거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여유롭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제품을 바로 옆에 회사에서도 만들어내고 옆에 기업에서도 만들어내고 조금 봤더니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제품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밤 10시까지 일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11시까지, 12시까지 밤을 새면서 이 프로그램보다 A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생존과 위기라는 것은 몸에 처절하게 와닿는 그러한 기업과 복지기관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기업은 어때요?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업이 자선사업처럼 다 나눠주기만 하면 어떨까요? 기업은 조만간에 문을 닫고 사회복지기관으로 다 바뀌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 기업이 또 사회복지기관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후원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교향악단과도 같습니다. 교향악단은 어떻습니까? 많은 다른 소리를 내는 그런 악단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지휘자에 따라서 각자의 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향악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이 경영자가 어떠한 스케줄을 가지고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 목소리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또 안 나지도 않고 적절한 그 타임에 맞게끔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향악단의 특징인 것처럼 회사도 기업도 커뮤니케이션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직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또 그 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와 또 효율적인 가치를 만드느냐도 바로 두 번째 나타날 과정이고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이라 만들었다는 그 자체 속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과정들을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반드시 책임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이것이 엄청난 큰 이슈를 나타내는 일이든 아니면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이슈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슈와 또 프로젝트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고민과 그 역량 속에 새롭게 좀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위치와 내가 서야 할 위치, 내가 책임져야 될 과정들을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조직 속에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영이라는 것은 내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모여서 뭘 만들까요? 우리는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경영의 키워드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혼자 그냥 하는 거라면 굳이 뭐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론적인 거라든지 인사관리든 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직 관리며 조직 행동이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들을 설득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임원진들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상사에게도 또 마지막 회장께도
이걸 다 인정받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 속에서는 조직의 룰이 있고 조직의 가치관이 있고 조직의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경영적인 것들을 경영의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경영의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의 가치관도 필요하고 또 생각도 필요하고 결정할 수 있는 또 의사결정과 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이 왜 필요할까? 또 복지 경영이 왜 필요할까?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거기에 결함이 되어 있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목적이 있고 기업의 미션이 있어요. 그 기업의 그 목적과 미션, 이 미션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각자 맡아야 될 책임감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더 나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근로자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식인으로 우리는 자기 자리를 만들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머지않아 그 회사에서 해고 처리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가고 또 획득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지식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도 물론 지식이 필요했죠.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했었죠.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공부를 못하더라도 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한 업무를 단순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뭐 밭에 물을 주는 거라든지 밭에 씨를 뿌리는 거라든지 뭐 소 여물을 주는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몸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 오면서 어떨까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분야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지식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요즘에 보면은 학력들이 우리가 사회복지를 초창기만 할 때도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대학교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도 그 이상의 사람도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는 사회복지 학문적인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전문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4년제를 나와서 사회복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석박사를 마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각자의 브랜드에 맞게끔 역할 속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회복지사들은 너무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함량 미달인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놓고 무언가 슈퍼비전을 주고 뭔가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다가가려고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사회복지사들을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영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경영은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프로페셔널하고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고 또 활동할
역량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사회복지적인 그리고 경영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그들을 서비스를 주고 그들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뭔가 삶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러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상담에서도 그렇고 또 복지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슈퍼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슈퍼 플러스 비전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은 뭘까요?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하고 스페셜리스트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치 양쪽에 한쪽에는 프로페셔널과 한쪽에는 스페셜리스트, 이 두 개의 양쪽에 하나의 칼을 가지고 그 슈퍼비전을 통하여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전이 뭘까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비전, 보여주는 것처럼 슈퍼비전은 그 클라이언트의 내면의 세계와 클라이언트의 그 바운더리 안의 시츄에이션, 그 가운데 깊이 어떤 그 통전적인 입장에서 슈퍼비전을 주면서 클라이언트가 혼자, 클라이언트가 또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슈퍼비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슈퍼비전은 상당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VTP라고 하는 이론을 잠깐 보면요. VTP, 그래서 V는 밸류이고요. T는 리얼이고 P는 프랙티스입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그 프로젝트의 이론과 프로젝트의 실천력, 이것이 히어 앤 나우에 맞게끔 계속 마치 공회전을 하듯이 막 움직이면서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밸류와 디어리와 프랙티스가 그대로 픽스돼 있고 더 이상 소위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되고요. 그 가치관도 사장될 수밖에 없고 프랙티스도 의미 없는 프랙티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밸류도 시대에 맞도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 언제 것의 지식일까요? 물론 이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오래된 그 지식을 지금도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오류가 생길까요? 지금의 코드하고 안 맞는 이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Here and Now에. 그러나 요즘에 사회복지 책장을 넘기고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웍이든 그룹웍이든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든지 이러한 3대 실천 방법론, 이러한 과목들을 아직도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소위 그 전통적인 이론들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면서 Here and Now의 다양한 오늘의 새로운 뉴 버전의 공부들을 우리가 좀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웍이라든지 그룹웍이라든지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공부를 이제 하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러나 케이스 매니지먼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공부할 것이고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소위
학문의 세계 속에서의 forecasting하는 단어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학문하는 게 뭘까요? 어거스트 콩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은 바로 forecasting하는 거다. 자, 철학자 어거스트 콩트가 이야기하기를 학문하는 것, 소위 스터디하는 것. 스터디는 forecasting하는 것이다. forecasting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for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casting, 서로 forecasting이라는 것은 소위 일기예보를 forecas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공부하는 것은요, 미래를 forecasting하는 것이다. 예견하는 것이죠. 예견. 그런데 이 forecasting이라는 단어와 조금 상반된 단어가 뭘까요? 어거스트 콩트가 했던 말인데요. study는 forecasting하는 것이지 prediction이 아니다. prediction. prediction은 하고 forecasting은 조금 다른,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forecasting이라는 것은 일기예보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forecasting이라는 건 뭘까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콩트가 이야기했던 forecasting은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데 미래가 prediction 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prediction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prediction하고 forecasting의 차이. prediction은 무슨 뜻일까요? prediction은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언. 자, 우리가 내일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왜 동쪽으로 안 가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내세우지는 못해요. 그냥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일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가는지, 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질 않아요. 또 없어요. 포캐스팅은 뭘까요? 내일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동쪽에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우박이 떨어질 것이고 돌풍이 불 것입니다. 몇 시쯤 돌풍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그 시간쯤 되니까 정말 돌풍이 몰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와 경영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는 상당히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만 고수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자꾸 컨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인간은 이래 했었다. 그래가지고 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인간 행동과 사회 문화라든지 뭐 에릭슨은 이렇고 과거에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과연 here and now에 대한 분석과 연구와 스터디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경영은 어떨까요? 경영은 물론 경영도 트래디셔널 티어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거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프레딕션이 아니라 어떨 걸 얘기할까요? 예, 포캐스팅을 자꾸 얘기를 해요. 아, 미래는 이래 할 것이다. 경영학의 많은 흐름은 미래를 얘기를 해요. 미래에 이럴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인간은 이러한 브랜드를 좋아할 것이고 미래의 인간은 이러한 소비 욕구가 있을 것이고 미래의 인간은 몇 세까지 살 것이고 건강 상태는 어떨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성격은 어떨 것이고 그들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어떨 것이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학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준비할까요? 아, 미래 이러한 트렌드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새로운 포커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나름대로 그럼 미래라는 것이 참 어떤 것일까?
그래서 경영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이러한 스터디의 흐름을 배우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인간을 알면 어떨까요? 그 미래에 되어질 그 인간에 맞춰서 그들의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니드도 알게 되고 그 니드를 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페셔널하고 스페셜리스트한 프로젝트를 또 프로그램을 그들의 니드에 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러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면 복지경영학은 상당한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보하고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지 않고 오늘만 공부하고 과거의 것만 공부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또 그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사회를 뒤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예방하거나 또 그들을 예측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냥 치료 중심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어떤 AS 중심으로 그냥 하다 보면 사회복지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선두주자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가 이제 조금 더 다른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교육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심리학하고도 손을 잡고 생물학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인 것들을 포용하면서 사회복지는 오늘의 시대의 here and now의 포캐스팅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일보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복지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측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적인 특히 복지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는 예측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측시장.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 마케팅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자, 예측하면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지금 개발해내고 만들어가고 한다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상당히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진일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상당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큰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속에서 나아가는 삶으로 되어야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오늘의 here and now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낳기 위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아는 자와 미래를 모르는 자는 굉장히 극과 극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지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제품이 언제까지 팔릴 것이고 언제 이 제품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진행된다면 오늘 이 제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닥 필름이 그렇죠. 필름을 만들면서 그들이 이 필름이 다 그냥 쓰레기 더미로 버려질 거라고 예측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코닥이 필름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코닥은 자기들의 미래를 몰랐어요. 이렇게 회사가 무너지고 문을 닫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here and now에만 포커스 맞춰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계속 판매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소비자들은 코닥 필름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디카가 나오면서 디지털로 모든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 필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희소성뿐만 아니라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예측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도 이제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60년, 70년대에 그 60대, 70대 그들의 문화가 지금 복지계를 주름잡고 있다면 이제 그 시대는 10년 후, 20년 후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맞는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지 않고 지낸다면 사회복지는 큰 함정에 빠질 것이고 다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측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체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두 가지의 경영적인 합리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과학적인 방법에 테일러가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테일러는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법에 상당히 선구자라고 보고 있죠. 과학과 체계 이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조금 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면서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수선하고 고치고 새롭게 리메이킹 시키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과 그 스타일로 지내다 보면 사회복지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시스템이 됐다면 그 시스템에 맞도록 그 브랜드에 맞도록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리메이킹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 경영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우리를 끊임없이 리메이킹 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보다 나은 사회복지적인 의미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